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식사는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식욕이 없을 때 걱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죠.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식사, 특히 몸이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주는 음식들이 있죠. 내 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양식, 어떤 음식에서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체질에 따라 보양식의 종류도 달라질까요? 오늘은 면역력을 비롯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여행 스케치에 눈을 감으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 더울수록 보양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보양식, 체질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엔 보양식을 좀 먹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덥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보양식 챙겨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무더위로 인해서 쉽게 지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고 또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내 수분하고 전해질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더위 먹은 소는 달만 봐도 헐떡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보양식은 이러한 우리 몸에 지쳐있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보양식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대부분 이제 근육하고 면역물질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또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이제 에어컨이나 냉방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생겨서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보양식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시적으로 체온도 내려가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게 되면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해서 우리 몸 내부의 어떤 냉기들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기력 회복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보양식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면 면역력과 관련이 있겠죠.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에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나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떤 시기에는 이제 보양식을 드셔서 이런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고 또 면역 체계를 튼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면역력은 체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감기도 쉽게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양식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를 개선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전신적인 신체 컨디션도 좋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또 일부 우리 보양식에 보면 발효식품들이 있잖아요. 김치나 청국장 같은 거요. 이거는 장의 건강에 좋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장은 면역세포의 한 70~80%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건강과 면역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효식품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일부 보양식에 보면 항염증이나 항산화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내에 불필요한 염증을 없애주고 또 세포 손상을 막아서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늘의 알리신 같은 거라든지 강황의 커큐민 같은 거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양식에도 또 체질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이제 보양식은 단순히 몸에 좋다라는 건 개념을 넘어서 개인의 체질이 냉성 체질인지 열성 체질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자신의 어떤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음식을 맹목적으로 따라서 먹기보다는 자신이 몸이 어떤 음식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또 기력을 회복하는지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냉한 체질과 열성 체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흔히 떠올리는 사상 체질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음양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성 체질이라는 것은 몸에 찬 기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뭐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경향이 있고요. 이와 반대로 열성 체질이라는 것은 몸에 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더위를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고 또 소화기도 지나치게 활발한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이 찬 성질의 보양식을 먹거나 또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뜨거운 성질의 보양식을 먹으면 기존의 불균형이 더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이 많은 경우 우리 소양인 같은 경우 열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여름철에 좋다는 열나는 어떤 삼계탕 같은 거 먹으면 이게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열이 더 올라서 뭐 어떤 경우는 두통이라든지 갈증 같은 이런 현상들을 겪을 수 있고요. 몸이 찬 대표적인 게 소음인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찬 성질이 있거든요. 이걸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냉한 체질인 경우는 이제 몸에 찬 기운이 많은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냉한 기운이 많다 보니까 손발이 차고요. 그러면 추위를 잘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추위를 쉽게 타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찬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기가 쉽고 영양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기력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는 거죠. 이거 보면 사상 체질로 보면 소음인이 여기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냉한 체질인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름철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냉성 체질의 분들이 여름에 겪을 수 있는 증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위와 관련된 증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몸이 안쪽엔 차거든요. 그리고 소화기 계통이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덥다고 해서 찬 음료나 뭐 냉면이나 빙수 이런 것 같은 찬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위장이 더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소화효소 분비가 더 잘 안 되고 장 운동도 과도해지니까 설사나 물음변을 보기가 쉽고요. 또 이런 찬 기운이 배에 뭉쳐 있기 때문에 뭐 가스도 차고 배가 거부룩하기도 하고 부어 있는 이런 느낌도 듣고요. 그렇게 해서 뭐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뭘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더위 먹은 것처럼 몸이 쭉 처지고 무겁고 또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이 만성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몸이 차니까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쏘이게 되면 또는 뭐 실내 온도 차이가 크게 날 때는 감기 같은 현상, 냉방병 같은 것들이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차갑거나 시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체내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 냉기가 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땀이 잘 나지 않아서 몸 안에 열이 갇혀서 더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제 기력이 너무 약해서 식은땀이 줄줄 흘리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뭐 비 오듯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일단 손발이 차고 소화력이 약해서 여름철에는 찬 음식을 좀 자제하라고 하셨는데요. 몸이 찰수록 음식을 좀 따뜻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음식에서도 따뜻한 성질과 찬 성질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이제 더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갑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냉성 체질인 경우는 안에가 차갑기 때문에 오히려 차갑게 하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찬 음식이나 찬 곳에 노출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찬 거 음료라든지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 뭐 예를 들면 뭐 삼계탕이나 뭐 추어탕이나 생강차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속이 따뜻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뭐 이열치열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음식도 성질이 있다고 봐요. 네 가지 성질을 봤는데 뭐 찬 성질, 서늘한 성질, 평안 성질, 뭐 따뜻한 성질, 뭐 아주 뜨거운 성질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보거든요. 단순히 뭐 음식의 온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체질이 냉성인지 열성인지에 맞는 어떤 음식이나 약물들을 드심으로 해서 몸을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우리가 음식 성질이라는 것은 조리법이나 다른 재료와 또 어떤 음식 궁합이라고 있잖아요. 네. 배합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따뜻한 성질의 새우젓이나 생강을 곁들이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음식 궁합을 잡히는 거고요. 네. 또 찬 성질의 배추도 거기다가 뭐 소금, 파, 마늘, 고추 이런 따뜻한 성질의 이런 조미료를 같이 지게 되면 김치 저렇게 만들면 따뜻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이 찬 냉한 체질인 분들은 좀 뭐 삼계탕, 추어탕, 생강탕 예를 드셨는데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또 음식 궁합을 좀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럼 음식 궁합이 좋아도 혹시 나랑 안 맞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두 다 이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몸이 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육류로 보면 뭐 닭고기, 소고기 같은 게 좋고 또 뭐 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아울러 채소도 좋거든요. 부추 네. 같은 것들, 마늘, 생강, 대추, 뭐 인삼 이런 것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는 아무래도 뭐 인삼차나 계피차 이런 게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오히려 뭐 찬 음식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소화기통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죠.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냉면, 콩국수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보양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렇죠. 음식이라는 건 그것만 계속 먹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입에 땡기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가끔 드시는 건 좋지만 너무 지속적에 드시는 것은 체질에 따라서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이 냉한 체질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요. 이제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열성 체질인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열성 체질에 해당할까요? 열성 체질이란 그야말로 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더우면 더 덥게 느끼잖아요. 더위를 많이 타고 그러면 갈증도 자꾸 느끼고 얼굴도 막 붉어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변비도 생기게 되거든요. 네. 또 성격도 좀 급하고 또 아주 활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주로 이제 뭐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뭐 태양인이나 소양인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런 열성 체질인 분들이 여름 나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을 나는 데는 어떤 여러 가지 주의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여름에 어떤 뜨거운 기운이나 또 본래 몸에 갖고 있는 열이 더해져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정말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끼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탈수 현상이 취약하게 해요. 또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잘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 이런 분들은 너무 뜨거운 햇볕에 오래 있게 되면 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현상들이 생기고 심하면 이제 온열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분들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잘 생겨요. 뭐 여드름이라든지 뾰루지가 난다든지 땀띠가 쉽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항상 붉어지고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현상들이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지고요. 네. 눈도 자꾸 충혈되고 입안이 허는 증상도 자주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이런 분들은 더위를 내서 아주 예민해지고 짜증이 자꾸 쉽게 돼서 감정 기복도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본래 성격이 급한 경우에는 더 이런 증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일단 온열 질환, 뭐 피부 질환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열성 체질인 분들에게 보양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열성 체질 분들은 일단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내려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진액을 보충하고 소화를 돕는 어떤 시원하고 찬 성질의 음식을 드시는 게 좋거든요. 뭐 육류로 보면 뭐 돼지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경우가 좋고요. 네. 또 어패류는 뭐 해삼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겠고 곡류로는 메밀이나 보리, 녹두 같은 게 좋고요. 채소류는 아무래도 뭐 수박이나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이 좋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를 드실 때도 뭐 인삼차 이런 거 드시기보다는 보리차나 녹차,
뭐 메밀차 이런 것들을 조금 시원하게 드시는 게 보양식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열을 좀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환기를 끓인 물도 보약일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어떨까요? 환기는 사실 이제 땀샘을 조절해서 과도한 땀의 배출을 막고 기력을 보충되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계탕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약재인 것이죠. 그럴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몸이 좀 찬 분들한테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보약은 이제 어디가 아파서 약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보약에 꼭 들어가는 약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보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 보면 치료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뭐 보약이라서 몸을 단순히 보충하기보다는 몸이 허약한 사람들한테 그 기운을 높여주기 위한 이런 약물들이 보약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약도 일종의 치료약이다 볼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약도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 것이냐에 따라서 뭐 혈이 부족하냐 기가 부족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약물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약물 하나 가지고 만병통치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성 체질, 냉성 체질에 따라서 보호하는 개념도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네. 그 체질에 따라서 구분하고 제대로 알고 이제 복용을 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다 좋은 성분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사실 가족끼리 나눠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이거 사실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거든요. 같은 부모님에서 나온 자녀라 하더라도 체질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타고난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체질이 달라지다는 것은 그 성향이 달라질 수 있고 음식 먹는 패턴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그런 약물이나 음식물을 드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좋으니까 너 이거 무조건 먹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체질적 보면 어떤 사람은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체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바깥에서 일하는 걸 좋은 사람한테 너 집에만 있어 이러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보양식이라고 하면 뭐 삼계탕, 장어, 보고처럼 몇 가지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음식들뿐 아니라 과일이나 전과 같은 음식들도 보양식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철 보양식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계탕, 장어, 보고 이렇잖아요. 이게 아주 훌륭한 여름 보양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대로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몸이 차고 기운이 없을 경우라면 삼계탕이나 장어가 좋고요.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심하게 탄다면 보거나 어떤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도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보양식 하면 삼계탕, 장어 이렇게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떠올리지만 기력을 또 보충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이라면 뭐 과일이나 전도 아주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철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명절이나 잔치에 먹는 어떤 전도 어떤 의미에서는 보양식의 역할을 하거든요. 여름철 과일 자체는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미네랄이나 또는 뭐 비타민 같은 것들을 보충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연 보양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여름의 과일들을 보면 차고 시원한 성질이 많아서 몸을 열을 내리는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박이잖아요. 그렇죠. 수박의 성분이 수분이 한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갈증 날 때 그리고 탈수 예방에 도움을 될 수 있고요. 거기에는 뭐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열성 체질에 이런 게 좋겠고요. 또 참외도 여름철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수분하고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성 체질에게 좋고요.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당분이 많고 또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요. 뭐 과일은 아니지만 뭐 채소 중에 하나는 토마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이 있고 열을 내리는데 좋고요. 대부분 뭐 과일 자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냉성 체질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거나 너무 차갑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름 과일에는 당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전도 많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보양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동태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흰살 생선이 단백질도 많고 지방의 함량이 낮으니까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기력 회복하고 근력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뭐 요새 뭐 육전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 마찬가지로 양질의 단백질하고 철분이 많으니까 기력을 보충하는 데 좋고, 뭐 관자전이나 버섯전이나 뭐 또 호박전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기름을 사용해서 부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칼로리가 높고 지방 함량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적당량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냉성 체질인 분들은 찬 성질의 어떤 해산물을 가지고 전을 만들기보다는 육전이나 뭐 버섯전, 따뜻한 성질의 재료로 만드는 전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네. 뭐 수박, 참외 이제 매력적이긴 하지만 당뇨인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뇨병인 분들은 과일도 좀 부담이 되긴 해요. 그렇죠. 당뇨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당분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데, 철칙 원칙이 뭐냐면, 이런 당뇨 있는 분들은 아예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드실 때 뭐든지 하루에 1개 드시는 게 좋아요. 1개 정도. 그래서 자기 주먹만한 크기의 1개 정도 드시면 하루에 그것만 드시면 되고, 그 이상 드시게 되면 혈당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하루에 1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보약이 된 오해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기력 회복을 위해서 여름에 보양식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또 여름에는 보약을 먹는 게 아니다, 땀으로 다 나간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름철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보약을 먹어서 땀으로 나간다는 것은 약 기운이 나가는 게 아니라 땀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사실 여름철에는 땀이 나오고 전해질이 많이 빠지니까 체력적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보약을 드시기에 또 적합한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겨울철이 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외부 환경의 차가운 기운에 이것들을 적응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 좋고, 또 계절이 바뀔 경황에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 보약을 봄, 가을로 먹는 분들도 있고요. 또 계절과 상관없이 1년에 한 번은 먹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약을 너무 자주 드시는 것도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약을 필요한 경우는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는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것들을 상복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면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행하는 일들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약에 보면은 약보, 식보, 그다음에 행보라는 게 있어요. 몸이 불편하면 약으로 보하고, 약으로 보하는 것과 음식으로 보하는 것, 그다음에 음식으로 보하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보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일단 보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제철 과일이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능들을 좋게 만들고, 그 외에도 운동을 통해서 자기 체력을 키우는 것들이 또 보약과 같은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앞서 냉한 체질과 이제 열성 체질에 대해 설명 주시고, 체질에 따라서 챙겨야 하는 보양식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몸이 차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의 여름나기 방식이랄까요?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짚어주시죠. 사실 여름은 모든 체질에게 아주 힘든 그 기간이거든요. 더위와 싸우고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지만, 또 체질에 따라서 확연히 좀 달라져요. 여름의 냉성 체질은 우리 몸에 여름에도 체내 냉기가 심해져서 주의를 표하거든요. 그래서 겉은 더워도 속은 차가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찬 음식 피해야 되고요. 또 냉방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 직접 쐬지 않게 되고, 또 기력이라든지 떨어지거나 수족 냉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찬 음식을 멀리하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배를 차갑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무실 때 얇은 이불이나 담요로 배를 꼭 덮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에어컨 너무 낮추지 마시고 또 가볍게 운동을 해서 몸이 지치지 않는 이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게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 같은 거 또는 반신욕을 하게 되면 네. 몸이 따뜻해져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열성 체질은 여름에 어떤 뜨거운 기운이 본래 몸에 갖고 있는 열과 더해졌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찬 음식 같은 게 드시는 게 좋겠죠. 뭐 수박, 과일, 오이 이런 것들 제철 음식 드시고 열을 식혀주는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드시고 네. 미지근한 물보다는 시원한 물이나 보리차, 녹차 같은 것으로 열을 식혀주는 이런 차를 드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뭐 인삼이나 삼계탕 뭐 이런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기에 좋고요. 또 이런 분들은 냉방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냉방병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온도 유지하고 또 찬바람이 직접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열이 많은 시기니까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은 조금 주의하시고 체온이 너무 올라갈 때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름철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은의 키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생각해보는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을까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인데요. 부제가 103세 할머니 의사의 인생 수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103세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 현재 103세시고요. 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 누구나 바라는 인생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네. 글래디스 맥게리라는 분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3세 할머니 의사의 인생 수업이란 부제가 적혀 있거든요. 전인의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명의 글래디스 맥게리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네. 글래디스 맥게리 박사는 새로운 의학의 선구자 그리고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치유한 의사 그리고 또 6자녀를 낳고 기른 어머니 네. 또 5대에 이르는 대가족의 어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요. 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난독증 또 성차별, 2차례의 암투병, 딸의 죽음, 이혼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좌절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이 할머니 의사는 자신은 날마다 기쁨과 생기로 넘치는 생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로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80대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성들의 출산과 건강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네. 100세 때 네. 테드 강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102세 때 이 책을 출간을 하신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책을 통해서 저자는요. 무려 80년의 의료인으로서의 활동 그리고 100년이 넘는 인생 경험을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즐겁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전인의학의 어머니라고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전인의학은 질병만이 아니라 환자 전체를 치료하고 신체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한다라는 의료 철학입니다. 그래서 전인의학에서는 개인을 저마다 고유한 신체와 정신과 영혼의 특성이 통합된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똑같이 그냥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이 두통이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듣고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두통이 있는 환자에게 이루고 싶었던 꿈이 뭐였는지를 물어봐요.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네. 어린 시절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야지만 한 환자를 한 개인으로서 온전히 이해하고 치유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전인 의학을 앞장서서 보급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저자가 평생을 헌신했다고 그럽니다. 네. 참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전인의학의 어머니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인의학이 익숙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신체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한다는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전인의학 또 통합의학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현대의학에 여러 한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고 몸의 어떤 증상을 그 증상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네. 마음에는 어떤 이유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네.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6가지의 인생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찾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딘가가 정체되거나 막히는 거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세 번째 인생의 태도는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네. 가르칩니다. 네 번째 인생 태도 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인생 태도는 고통과 실패까지 포함해서 인생 경험 전체에서 가르침을 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6번째 인생 가르침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마음껏 활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인생 태도를 의학과 결합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비타민이나 보충제 같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인생을 바라보는 간단한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서 소개한 6가지 인생 태도의 핵심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요.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는지 알아차려야 하고 네.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네.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건 네.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안락함을 누리는 상태가 건강이고 네. 의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치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연결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책을 통해서 저자는 생명력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력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풍요로운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여정이기 때문인데 네. 생명력 그리고 또 에너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에 따르면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새롭게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한계도 없고 고갈되는 법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건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력을 사랑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늘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에너지고 사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찾으면 이걸 선택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인생의 태도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네. 심혈관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병증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그래요. 네. 또 목적이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사망 위험의 감소는 물론이고 행복감 향상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인의학에서는 건강한 몸이 건강한 영혼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네. 더 나아가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바쁜 게 미덕인 현대 사회에 살다 보니 사실 목적 의식이라던가 자신만의 올바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그냥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남들이 보는 평가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고 의무감에서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살 때 우리는 고통받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가지 인생의 태도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첫 번째는 나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찾아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원봉사도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럼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6가지 태도 가운데 두 번째는 뭔가요? 저는 사실 6가지 중에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건강한 삶에 이르는 두 번째 인생 태도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요. 생명 자체는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에너지, 생명력도 항상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고 변화하고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딘가에 정체되거나 고착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증이 있을 때 몸을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만성 통증을 다스리는데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네. 몸을 움직이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육이 약해지는 걸 예방해주고 인대와 뼈를 지탱하도록 돕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거든요.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몸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생각을 곱씹으면서 끝없이 되새기거나 쳇바퀴처럼 돌고 있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기억에 매달려 있는 것 이건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놓아주고 가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중요한 앞에 놓인 일로 생각을 움직여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목적의식이 있으면 두 번째 움직이는 것도 쉬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몸을 움직여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예, 건강한 삶을 위한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인생 태도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다라는 말 흔히 듣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책을 통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생명력을 활성화한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손길은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사랑은 단조롭고 고된 노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이 작동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네. 저자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랑까지 차단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베푸는 사랑과 받는 사랑을 비롯해서 모든 사랑의 태도가 자기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랑 역시 에너지란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네. 사랑은 전달되고 움직이고 변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세 번째 태도가 사랑하라 였다면 네. 네 번째 태도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울려 살면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래야지만 이 불완전함에서 중요한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부족하면 네. 상대가 완벽할 수 있고 상대의 불완전한 면에서 충돌하면서 우리는 정신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갈등,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사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생기는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적절한 경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공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정신적인 면역력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저자가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5번째 태도는요. 네. 고통과 실패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얻어라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늘 학생의 자세로 무언가를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살면 늙지 않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무언가를 배우는 데서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고 시련이다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하면 고통에서도 의미와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르침,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최대한 마음껏 사용하라라는 네. 겁니다. 앞서 에너지 열역학 1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똑같은 양을 유지한다. 네.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에너지를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꾸만 아끼고 가둬두려고 해요. 이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도 흐르도록 전인의학에서는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에너지도 아끼지 말고 쓰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103세 의사가 강조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 6가지를 들었는데요. 의사가 쓴 철학책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좀 느낌이 들죠. 네. 저자가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그저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차리고 무슨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귀 기울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반드시 늙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목적의식, 에너지를 아끼지 말고 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인생의 태도에 관하여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수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타토닉스의 보헤미안 랩소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